네, 조영찬의 미중 바로 알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일본 아베 총리의 전격적인 사퇴 소식에 일본 정치권은 물론이고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좌초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일본 소식을 좀 분석을 해 볼 텐데요. 무려 7년 8개월 만이죠. 역대 최장기 총리 기록을 세우고 물러난 아베. 자, 그 이후에 후임 총리는 누가 될까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스가 관방장관을 좀 밀어주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누가 되든 일본에서 좀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신임 총리는 아베 자녀 임기 1년만 대시하는 과도 정부입니다. 네. 이 때문에 다른 정책을 펼 수는 없고요. 코로나 대책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아무래도 내년 10월에 차기 총리가 다시 선출되는데요. 이때 디플레이션 극복과 관련된 정책들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마저도 금융 완화나 재정 투입을 통한 수요 자극 외로는 일본이 쓸 수 있는 정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베가 그동안의 과도한 금융 완화로 인해서 은행권의 독립성 그리고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고요. 또 두 번의 소비세 증세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뒤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채만 남발하다 보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는 위축이 되고 있고요. 네. 고용과 임금이 억제되는 부작용만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년 임기군요. 내년 10월에 차기 총리가 또 들어서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대책 내세우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 대책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고요. 지금으로 봐선 어떻습니까? 스가 관방장관이 될 것 같죠? 조금 전에 출마 공식 선언했던데요. 아베 정권 확실히 계승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네, 맞습니다. 자민당 같은 경우는 한지분 다가구가 모여서 하는 정당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7개 계파 파벌이 구성된 정당입니다. 이 중에 5개 파벌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밀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스가는 국회의원의 50% 이상이 밀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베의 경제 정책하면 이제 아베노믹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한마디로 돈을 왕창 풀어서 경기 부양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네, 아베노믹스는 3가지 화살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담한 양적 완화, 그리고 신속한 재정 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를 되살리는 성장 전략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관역이 한참 빗나갔던 거죠. 어허. 이 때문에 급하게 끄집어냈던 게 4번째 화살인 도쿄올림픽입니다. 네. 이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도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1분기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떨어졌는데 2분기에는 기록적으로 27.8%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 쳤던 겁니다. 아베 집권 기간 동안에는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1인당 생산성은 OECD 36개국 중에서 21인데요. 2012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이후로는 계속 하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이유는 일본 경제가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주도형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이 현실을 못 따라갔고요. 또 잘못된 처방전만 남부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변증을 치료할 시간을 놓쳐버려서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3개 화살이 있었군요. 양적 완화, 재정 지출, 여기 이제 구조 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그런데 이 3개 화살은 이미 빗나갔고 하나 더 화살, 4번째 화살 도쿄올림픽 이것도 불발로 끝났고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백약이 무효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일본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써야 될까요? 네, 일본 경제는 하루라도 먼저 정책의 중심을 지금의 수요 창출에서
공급 측면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예. 성장률을 높이는 구조 정책으로는 현재 전 세계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디지털화로 들어서야 되겠고요. 도쿄에 집중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에 너무 취약했다는 겁니다. 이를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진료, 교육과 같은 그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 고도화를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되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종신 고용 시스템이라든지 급여 체계를 바꿔야 되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일본은행이 추진하는 국채 매입이라든지 ETF 매수를 통한 디플레이션 정책, 극복 정책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네. 이제는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수비 정책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현재 정치권에 맡겨서 전혀 약효를 발휘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통화 정책의 정상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상화라는 얘기는 다시 돈을 걷어들인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2차원적인 완화죠. 네. 금리도 낮추고 돈도 풀고 이를 위해서 국채도 대량으로 매수하고 주시장에서는 ETF를 통해서 개인들의 소비를 더 자극시키고 자산 효과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썼는데요. 예.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탈출 정책이 사상 누각이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정책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러다 일본 은행 총재라든지 금융정책위원회 8명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금융 완화를 주장한 5명이 사임하는 선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베노믹스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자랑이라며 찬양하라며 그 역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더 이상 정책을 숨기지 못할 때에 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미 일본 경제는 쇠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아베노믹스 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오늘 또 스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아베 정권은 확실히 계승하겠다 그래서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고 좀 그런 상황이네요. 예. 자, 그나저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시겠지만 일본 정치를 보면은 참 후진적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뒤처져 있다는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가 나가는데도 좀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그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잘못하면은 집중 칼을 날리게 되고요. 또한 여기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특정 인물이라든지 시책을 과도하게 찬양하는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아무래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원칙적으로 당원 394표 그리고 국회의원 394표 5대5로 결정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모리토모 학원의 스캔들이라든지 벚꽃 보는 모임과 같은 정치 스캔들이 수사될 수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된 문서까지 차례로 폐기됐던 의혹도 있고요. 또 권력 사유에 대한 범죄가 수사가 좀 확실해지면서 수사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안정장치로 충북 총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선거법과 선거 절차까지도 긴급 상황 속에서 3분의 1로 줄이는 이런 당론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언론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국민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가를 밀어주기 위해서 스가 장관을 이게 총리를 선출시키기 위해서 이 선거 방식을 변경을 한 거잖아요. 약식으로. 근데 왜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지금 근데 보면은 스가 관방장관을 지금 자민당에서 밀고 있지만 사실 국민들 지지율이라든지 당원 지지율 면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지지율 1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시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사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개혁적인 성향이 크지만 아무래도 개파가 19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전체 394명 의원 중에서 그 대부분이 그 호소다파, 그러니까 아베가 속한 파고요. 예. 또 아소파, 그리고 다케시파, 니카이파가 대부분인데 이 개파가 모두 현재 스가를 미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스가 같은 경우에는 매일 TV에 나와서 아베 입 역할을 해오면서 안방 마님이라는 불릴 정도로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마크 정치를 스가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보자면,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만 보자면 스가보다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되는 게 최선인데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0에 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선거법 개정이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다른 경쟁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총리가 되기보다는 다음 기 내년 10월 달에 그 총재 선거를 겨냥해서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차기 총리로 현재로서는 뭐 거의 확실시되는 스가 총리 체제 하에서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스가노믹스 색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2% 아베노믹스의 성장 목표는 달성하기 물고 나갔고요. 물가 2%도 제로 정도가 됩니다. 또 1인당 실질 임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 디프레션에 빠졌는데요. 이 때문에 그 시코노믹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나오더라도 특별한 변화는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아무래도 정책 중심이 이제 그 재정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무늬만 그 재정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조를 바꿀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는 아무래도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이 제로 금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요. N 약세를 탈피하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국가 채무 걱정하고 뭐 재정이 좀 너무 열악해지는 거 아니냐, 빚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소비세율을 10%까지 또 인상을 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재정 적자는 상당한 규모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매년 90조 엔씩 지금 쌓이고 있는데요. 매년? 너무 빨리 늘고 있습니다. 매년 90조 엔씩이면은 거의 얼마입니까? 1,0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매년 1,000조 원이 생긴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한 60조 엔 정도는 세수로 확보할 수는 있어도 뭐 국제 이자라든지 연금 지급, 확대 재정으로 낭비되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뭐 결국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인다든지 소비세율을 높였지만 오히려 재정 건전성은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고요.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GDP가 전혀 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를 위해서 과감한 개혁을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표바신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연금액을 삭감한다든지 그리고 감봉이라는 칼날을 들이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정치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집권당인 자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조차도 개혁다운 개혁을 지금까지 한 적도 없고요. 유일한 개혁은 고이즈미 정권 때 우정 민영화를 검토했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아이고, 최악의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재정 적자가 매년 한 1,000조 원 정도 된다. 우리나라 총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만 비교해봐도 일본 상황이 어떤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참 저는 신기한 게요. 국가 부채가 이렇게 엄청나고 경제는 후퇴하고 있고 뭐 정치도 엉망이고 시민의식도 그렇고 이런데도 일본이 국가 부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의 국가 부채는 1,100조 엔이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해서 일경 3,000조 원 이상인데요. 예. 근데 세수가 62조 엔 정도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18배나 되는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민간 기업이 이 정도라면은 당장 파산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외환보유액이 1조 3,700억 달러에 이르고요. 대순자산만 세계 1위인 4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이 1,8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 일본 국채가 현재 964조 원 정도 되는데 90%를 일본 기업과 개인이 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래서 그러니까 뭐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고 대외 순 자산도 많고 일본 국채 90%를 일본 기업과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군요. 한마디로.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